안녕하십니까. 더비용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3급 1차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위치가 37페이지 63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인간의 발달 단계, 그러니까 영아기부터, 물론 뭐 수태기부터 포함합니다만은 수태기,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또는 뭐 성인 또는 노년기, 이렇게 각각 그 발달의 시기에 따른 기술 현상적인, 현상 기술학적인 차원에서의 각 시기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발달의 징후 또는 발달의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63번 문제 역시 유아기 때의 대근육 운동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나오는 기억부터 리얼까지 2세부터 6세까지, 우리 보통 유아기는 보통 2세에서 7세 정도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시기에 대근육들의 운동 기능을 나열하는 것인데, 바르게 나열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얼,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건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하나의 학습 교보제로 생각을 해서 기억부터 리얼까지 여러분들이 요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63번은 그렇게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64번 문제입니다. 역시 영아기의 신체적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 그래서 답은 64번의 답은 4번인데, 왜 그러냐면 4번에 보면 신체 발달에 있어서 완만한 성장 곡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영아기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사이는 아주 폭발적인 첫 번째 1차 급등 성장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두십시오. 영아기는 우리가 보통 0세에서 2세 사이가 되는데, 이때가 제 1차 급등 성장입니다. 아주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물론 머리와 뇌가 발달합니다만 그 뒤로도 어떤 신체적인, 그야말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특수한 부분까지 어떤 발달의 원칙에 따라서 급등의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이 영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완만한 성장 곡선이 아니라 아주 경사가 높은, 그야말로 급상승하는 그 상승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파턴이라는 분, 유아들, 영아들의 놀이에 관한 이론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파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지원이와 민영이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장난감을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놉니다. 그러나 그 놀이에 있어서 리더라든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유아기 때나 영아기 때의 놀이를 잘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놀이의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합놀이라든가 또는 평형놀이라든가 또는 협동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지문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또 빌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더나 일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놀이를 연합놀이라고 파트너라는 분이 얘기하셨고요. 그 보기에 3번에 보면 평행놀이가 있습니다. 평행놀이는 뭐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놀 때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평행놀이라 그러고, 연합놀이는 교류는 합니다. 장난감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공동의 활동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 5번에 나오는 협동놀이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병원놀이라든가 소꿉놀이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정해지고 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병원놀이니까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환자가 되고, 그래서 뭐 치료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든가 서로 협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협동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의 어떤 그런 발달을 보면 처음에는 평행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연합놀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협동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파턴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65번의 답은 바로 1번 연합놀이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분이에요. 다음을 설명하는 현상은, 자 보니까 인승이라는 꼬마 아이가 강아지를 멍멍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발이 4개이고 털이 있는 고양이나 소를 보고 멍멍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인승이라는 아이는 아직까지 뭐죠?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그 구분보다는 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태라든가 털이라든가 다리가 4개 있다, 2개 있다, 또 기어 다닌다 이런 형태로서 같이 사물을 같이 포함해서 보는 그런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과잉학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멍멍이라고 하는 개와 소와 고양이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식하는 거죠. 발이 4개 달려 있고 꼬리가 있고 기어 다닌다, 그리고 털이 있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 개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과잉 확대하는 사물의 인식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66번의 답은 3번 과잉 확대입니다. 유아기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다음 중 반도라가 주장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뭐 모두 고르시오, 바르게 묶인 것, 또는 뭐 올바르지 못한 것, 뭐 또 옳은 짝을 찾는 것,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반도라의 이론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반도라 잘 아시죠? 사회학습 이론 내지는 또 사회인지 이론, 행동주의 쪽에서 인지적 접근을 강조했던 그러한 학습 이론가인데요.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반도라가 주장한 내용들하고 부합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봅시다. 사회학습에는 모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모방이 사회학습이고 사회학습이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방 그 자체는 사회학습의 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잘못 썼네요.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이 모방은 그러한 사회학습의 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사회학습 안에 모방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와볼까요? 새로운 상황에서 관찰 대상은 모델이 되고 우리는 그의 행동을 모델링하게 된다. 그렇게 반도라 이러면 뭐 인지적 모델링이라든가 파지 이론, 그래서 어떤 운동 재생 단계까지 해서 4단계로 만드는 그러한 모방학습, 관찰학습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나가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니까 역시 무리 없는 문장이고요. 다음 볼까요? 사회학습 이론은 단순히 자신이 본 것을 따라하는 것이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모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인지적 요소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 전체를 보는 것이다. 사회학습은 모방과 동의어다.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67번의 답은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다와 라입니다. 그래서 6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설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8번입니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다고 되어 있고 프로이트의 성적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이제는 가볼까요? 인간의 마음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불균형은 불안을 초래한다. 자, 뭐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인간의 의식, 무의식, 또 뭐 전의식 이렇게 구분하듯이 또 인간의 마음, 성격의 구조 같은 거죠.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무리 없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을 한번 볼까요? 말 보면 초자는 양심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래서 양심 또는 자아 이상에 의해서 슈퍼에고가 지배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틀렸다는 게 나, 다, 란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나와보면 리비도는 공격 충동의 에너지로 죽음의 본능을 의미한다. 죽음의 본능을 의미하는 에너지는 여러분들 타나토스라고 하는 에너지죠. 에로스가 있고 타나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리비도가 있어요. 에로스는 창조적 에너지에서 여러분들 뭐 에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리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타나토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나토스는 파괴적 본능 내지는 죽음의 본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창조, 리비도는 성적 충동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나토스는 파괴적 죽음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은 리비도가 아니라 타나토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아는 도덕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는 현실 원리적 가운데에서 교통순경처럼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있고요. 원초아는 현실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원초아야말로 이드니까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니까 나다라는 틀린 말이고요. 가와 마가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69번입니다. 또 역시 프로이트의 문제네요. 심리 성적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나만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 무리 없이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나머지 틀린 것을 좀 찾아보게 되면 1번은 성적 에너지가 집중된 신체 부위는, 다시 말해서 리비도가 집중된 신체 부위는 구강, 남근, 항문 순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강 다음에 항문이 나오죠. 구강기와 항문기. 그러니까 남근기가 항문기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고, 2번에 볼까요? 각 단계에서 심리 욕구가 상당히 결핍되어도 아동은 다음 단계로 순탄하게 넘어간다. 결핍되었는데 순탄하게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항문 폭발적 성격은 배변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형성된다. 항문 폭발적 성격은 배변 훈련을 순탄하게 받지 못한 결과로 생겨나는 하나의 성격적 결함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못한 말이고요. 5번입니다. 거세 불안은 아버지가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에 간섭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나처럼 5분에 우리가 풀이해 보는 거예요. 거세 불안은 아버지에 대한 남아의 질투심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간섭을 하기 때문에 거세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질투심, 그죠? 엄마에 대한 애정의 바탕을 둔 아버지에 대한 질투심의 결과물로 거세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6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른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진도를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또 쉬운 거는 그냥 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분입니다. 역시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모든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올바른 것은 가와 나입니다.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그럼 다와 라는 왜 틀렸는가 하는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다 보면 프로이트는 전생의 발달 이론의 주창자다. 자, 프로이트도 역시 발달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구순기라든가 항문기라든가 또는 남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0세에서 5세 사이에 발달적 이론을 취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생애적이지는 않죠. 프로이트는 성인이나 노년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대한 발달 이론의 주창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X. 라. 프로이트는 성격의 발달을 크게 6단계로 구분하였다. 5단계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강기부터 마지막 우리가 청소년 시기까지 해서 우리가 총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6단계가 아니고 5단계로 나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7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입니다. 다음 중 단계적 발달을 주창한 이론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에릭슨, 여러분들 성인 발달 8단계, 그 프로이트의 0세에서 5세 사이에 5단계, 그 다음에 라 보면 피아제 발달 이론가죠. 인지 발달이나 도덕 발달 이론가이고요. 그러나 스키너나 왓슨 같은 경우는 뭐죠? 다 행동주의 이론가죠. 스키너는 일반적으로 조작적 행동주의 이론의 대가이고, 왓슨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행동주의 어떤 초창기에 행동주의를 학습 이론과 결부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론으로 확대시킨 그러한 대표적인 행동주의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론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71번의 답은 2번 나가 되겠습니다. 꼭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72번입니다. 역시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와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위기 이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 구강기부터 생식기까지의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와 또 일반적으로 신뢰감, 불신, 자율, 수치감부터 시작해서 하는 에릭슨의 단계가 잘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또는 어떤 발달의 내용에 비추어서 잘 연결된 것을 찾는 것인데요. 72번의 4번에 보면 잠복기는 생산성 대 심체성이 아니라 잠복기는 에릭 에릭슨의 근면성 또는 열등감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주로 청소년 초기 때 일어나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옳게 짝지어져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뭔가 자기 개념이라는 게 뭐 셀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학자들마다 자기 개념에 대해서는 달리 조작적 정의를 달리 쓰고 있는데, 여기서 노말한 얘기를 하는 거고, 발달적 측면에서의 자기 인식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고르게 되면 일단 답은 가, 다, 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틀렸고 마는 왜 틀렸느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에 보면 생후 5, 6개월이 되면 자기 인식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인식이 생기는 시기는 유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면 2세 때, 좀 늦으면 5, 6세 때 생겨나는 개념이 자기 개념입니다. 너무 좀 이르게 생후 5, 6개월이면 뭐 영아기 때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기 인식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 볼까요?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설명한 거죠. 뭐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자기 개념이 발달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자기 인식의 어떤 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뭐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3번 가, 다, 라가 맞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74번입니다. 자, 볼비 나왔네요. 애착 이론의 대가죠. 다음 중 볼비가 말하는 초기 애착 형성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옳은 것 5번입니다. 5번 내용이 뭐냐면 애착 형성의 네 번째 단계에서 영아의 협상 능력이 발달하고 애착 대상의 행동을 영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요. 1번, 2번, 3번, 4번이 좀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1번은 출생 후 2주간 영아는 냄새 및 음성, 얼굴 생김새 등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어머니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영아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애착의 전 단계로서 사실 다른 사람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라든가 타인과의 구분을 전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 1번은 너무 빠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착 전 단계니까 애착의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 내용이다. 또 틀린 내용이고요. 2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6, 8개월이면 이제 애착 형성 단계인데 이때는 구분한다는 거죠. 차라리 1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모든 대상에게 다 애착을 보인다. 이 얘기는 1번과 2번의 내용이 지금 뒤집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입니다. 영아가 자신의 애착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떨어질 때 나타나는 불안 반응인 격리 불안은 서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 지속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고나 이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오래 간다. 우리가 좀 더 지속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더 이렇게 부모와의 애착이 좀 더 길어진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보고가 됩니다. 4번입니다. 애착 형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 외에 타인에 대한 낯가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낯가림의 경험은 서구와 우리나라 모두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지속된다는데 모두가 아니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4세까지 좀 더 길게 지속이 되는 반면에 서구의 경우에는 약 2세까지 우리보다 좀 더 빨리 그 부분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75번 한번 볼까요?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할로우, 여러분도 할로우라는 분 아시죠? 그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와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다가 우유병을 달아놓고, 그러니까 우유병이 달려있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게 가느냐, 인형에게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젖병은 없지만 헝겊으로 만든 부드러운, 그래서 아주 스트로크, 터치가 가능하고 위안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접촉 위안이 되는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를 낳았을 때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실험을 한 그 분이 바로 할로우라는 분이죠. 1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동료들은 인공어미 연구를 통해 접촉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맞는 얘기고요. 이번에 영아가 지니고 있는 귀여운 모습은 애착을 이끌어내는 한 노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다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맞는데요. 5번은 한번 볼게요. 양육 방식은 애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동의 기질은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뭐 확실히 기질 이게 뭘까요? 기질이라는 게 사실은 참 저도 이렇게 설명하기 참 힘든 개념이긴 한데 성격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요. 뭐 성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향,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애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죠? 어느 게 독립변수고 어느 게 종속변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단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그래서 기질 역시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7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아버지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버지 애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머니와의 아이와의 애착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버지 역시도 부모님이고 또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를 뺀 틀린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와 마가 좀 틀린 얘기인데 왜 틀렸는지 볼까요? 나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아버지와는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없다. 아버지가 들으면 세상에 아버지들 들으면 되게 섭섭하겠어요. 전혀 아닌 얘기죠. 아버지와 애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제 아이들과 애착 형성합니다. 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애착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크게 무리 없이 지는 거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정 애착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같이 합니다. 마 볼까요? 아버지는 어머니 양육을 지원하는 간접 방식으로만 애착 형성을 기여한다. 이 문제 내신 분이 아버지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 봐요. 아버지 역시 부모로서 직간접의 양육 내지는 애착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76번의 답은 3번 가, 다, 라가 맞습니다. 77번입니다. 다음 중 애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일단 틀린 것부터 딱 집어내고 그 다음에 맞는 것은 우리가 골격수처럼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애착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애착은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킨다. 자, 의존성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겠죠. 근데 애착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아니라 자율성이 커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커질 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안정적 애착은 그 아이에게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또는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존성의 증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율성과 적극성과 세상에 대한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애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고요. 1, 2, 3, 4는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8번입니다. 다음의 질문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질문입니다. 이제 18개월에 접어든 예나는 엄마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큰 소리로 운다. 이모가 안아주려고 손을 내밀면 뿌리치고 타인이 손을 내밀면 뿌리치고 장난감을 건네도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엄마가 떠난 방문만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것이다. 엄마가 일을 마치고 방으로 다시 돌아올 때면 그때서야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몸에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며 이모를 흘겨본다. 이것은 바로 3번에 나오는 저항 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줄에 이모의 손을 내밀며 뿌리치고 이런 것들이죠. 저항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애착 형성이 되어 있는 엄마 외에는 절대로 같이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저항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엄마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애착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모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저항 애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설명입니다. 참고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다인수 애착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불안적 애착으로 발전한다. 다인수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과 멀티플레이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고 사회성과 어떤 정서 발달을 위해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뭐 다인수 애착이라는 게 사회성 발달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면 또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겪을 수 있으나, 이렇게 4번의 지문처럼 단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며 또 불안정 애착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 사회성을 키워주는데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문제입니다. 정서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있습니다. 정서 발달에. 그래서 보면 3번이 틀린 건데요. 한번 볼게요. 수치심, 죄책감, 질투심, 자부심 등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이다. 우리 인류가 무슨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더라도 뭐 유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하나의 어떤 생각적인 내용으로서 수치심이라든가 질투심,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굳이 교육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치심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되어서 만들어진 습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죄책감은 좀 달라요. 죄책감은 수치심에서 좀 더 발달되어서 도덕적 성향이 도덕 발달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책임성,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정신작용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느낀다 안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서가 아니라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적절한 도덕적 발달의 단계에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기본 정서로 보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 1번과 2번,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맞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고, 죄책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양심에 털난 사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책감, 죄책감이 좀 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정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8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7페이지 81번 문제부터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